자, 제일 먼저 자, 기본적으로 물질의 특성이라 물질을 구분할 수 있는 고유한 성질을 우리는 특성이라고 하고, 특성이 맞는 거는 자, 세기 성질하고 겉보기 성질로 나뉘어요. 세기 성질이란 양하고 상관없는 거. 그럼 뭐가 있어? 잠시만. 저 뒤에 소리 때문에. 자, 양에 무관한 거, 양하고 상관없는 거. 첫 번째, 밀도가 있고요. 상변화점, 상태 변하는 점 있죠. 녹는 점, 끓는 점, 어느 점 이런 거. 그리고 용해도가 여기 속하고요. 겉보기 성질이란 우리가 직관 암석에도 이제 언급이 한 번씩 되는 거. 뭐 색, 좋은 색, 붓기, 뭐 결정형. 보통 얘네들은 우리 감각기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 있죠. 맛, 향.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물질의 특성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이게 안 되는 거를 보통 우리는 크기 성질. 자, 양에 따라서 변하는 거. 뭐 크기, 부피, 질량, 부피, 길이, 요런 양을 나타내는 것들은 특성이라고 할 수가 없다. 자, 요거 두 가지 구별하는 것에서 오고, 자, 거기에 저기 농도, 농도는 양하고 상관없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지? 농도는 기본적으로 혼합물이 가지는 값이에요. 이미 섞여 있는 거잖아. 맞지? 물질을 구분할 수 있는, 여기서 말하는 물질은 순물질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도는 빼야 됩니다. 알겠지? 요렇게 보면 양하고 상관 있다 없다가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밀도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어떻게 된다? 부피분의 질량, 그러니까 단위가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나 그램 퍼 밀리리터로 가겠다. 그지? 여러분들 갑자기 공식이 생각이 안 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단위를 잘 보면 돼요. 우리가 이 슬래시 치는 거 있죠. 퍼라는 개념. 퍼라는 이 개념 자체가 원래 봐봐. 분수를 옛날 컴퓨터가 아닌 타자기 시절에 타이핑을 하려면 줄이 세 줄이 필요해요. 분모 한 줄, 밀도의 요 선 한 줄, 위에 질량 한 줄이잖아. 얘를 한 줄로 쓸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사용하기 시작한 게 슬래시 기호, 즉 퍼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단위가 뭐야? 분모 단위가. 밀리리터나 세제곱 센티미터, 부피 단위죠? 위에 있는 단위는 뭐예요? 분자에 있는 거야. 질량 단위다. 한마디로 이 단위 자체가 질량 슬래시 부피가 되기 때문에 공식을 까먹는 경우는 반드시 뭐를 봐라? 단위를 봐라. 이거는 물리나 화학, 과학 공부할 때 여러분들 나중에 헷갈리는 거 생길 때마다 단위는 잘 보면 답지에 적혀 있잖아요, 보기에. 다른 문제에 보면 적혀 있단 말이야, 단위들은.
뭐 줄 같은 단위야 어쩔 수 없죠. 근데 다른 문제들 잘 찾아보고 하면 필요한 개념이나 공식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 그렇게 하면 안 까먹고 갈 수 있겠다. 그지? 자, 그럼 요렇게 계산을 하는 거다.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밀도 자체를 직접 하지 않고 밀도는 뭐 하는 거다? 계산을 통해서 획득하는 값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서술 포인트는 뭐가 나올까? 원래는 질량 측정과 부피 측정이 둘 다 서술형이었는데 현재 이번 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나도 참 신기로울 정도로 질량 측정이 나올 가능성은 제로화되었습니다. 왜 얘가 제로였냐? 15 개정 그 이전 여러분들 위에 학년 때만 해도 질량은 양팔저울로 된다고 돼 있었거든요. 양팔저울이나 윗접시 저울. 그러면 윗접시 저울 사용하는 순서가 시험 문제에 나온단 말이에요. 어느 쪽에 추를 올려야 되고 어느 쪽에 물질을 올려야 되고 올릴 때 주의점, 내릴 때 주의점 이런 것들이 다 나왔는데 현재는 이게 뭐로 바뀌었다? 전자저울이래요. 전자저울이면 낼 거리가 없잖아. 맞지? 그냥 올리면 재주잖아. 전자저울 위에 약포지 깔고 0점 누르고 내가 재고 싶은 거 가로 쑥 부으면 재주잖아 그냥. 그럼 뭐가 나올 거다? 부피 측정 도구는 스포이트, 피펫, 양이 많으면 눈금 실린더. 특히 우리는 눈금 실린더에 꼭 밑줄 긋고 표시하고 체크해야 되는 것. 부피 측정 방법 액체의 측정해 보면은 이게 적혀 있습니다. 눈금 실린더 부피 플라스크 피펫 돼 있죠. 스포이트는 빼자. 눈금이 너무 안 맞다. 눈금 실린더나 부피 플라스크인데 특히 눈금 실린더에 어디에 표시를 해야 되느냐? 최소 눈금의 10분의 1까지. 자, 무슨 소리다? 눈금 실린더의 눈금은요. 긴 줄이 5mm 단위로 존재하고요. 사이사이에 1mm 단위로 작은 눈금들이 끼어 있단 말이야. 설사 자 봐봐. 얘가 10, 15, 20이다. 눈금이 지금 16선에 딱 맞죠? 특히 서술형에서 주의.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눈위치 정확하게 눈금선과 높이 맞춰주시고 그러면 얘는 16ml다 아니고 뭐라고 읽어야 된다? 뭐라고 읽어야 되냐? 최소 눈금의 10분의 1까지 읽으랬죠. 여기 눈금이 몇 미리 다냐? 1mm 단위지. 그럼 어디까지? 소수 첫째 자리까지. 설사 설사 그게 선에 정확하게 칼같이 딱 맞더라. 소수 첫째 자리까지. 너희들한테 0.3인지 0.5인지 이렇게 따지는 그 문제가 안 나오긴 할 거야. 하지만 0.0까지 쓰는 습관을 길러줘야 된다. 오케이?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뭐 재는 도구예요? 액체 되는 도구다. 그지? 그러면 고체는
담근 부피에서 담그기 전 부피를 뺀 값. 고체와 액체의 전체 부피에서 액체만 있을 때 부피를 뺀 값을 부피로 대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오케이? 빠르게 표시하면서 지금 바로바로 따라오세요. 오늘 설명할 거 많아서 그래. 자, 일단 빨리 메모하고 필기하고. 자, 첫 번째 개념은 밀도입니다. 밀도와 가장 관련된 개념은 부력이에요. 힘으로써. 기본적으로 밀도는 기본적으로 온도나 압력에 따라서 부피의 변화가 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밀도라는 특성을 표시해 줄 때는 온도와 압력을 꼭 반드시 같이 표시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같은 종류의 물질이라면 같은 종류, 같은 상태일 때 대표적으로 우리 물 같은 경우 봐봐. 얼음일 때, 물일 때, 수증기일 때 밀도 차이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물질이고 같은 상태일 때 온도와 압력 조건이 같으면 같은 밀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 되겠다. 그지? 한 바닥 넘어가 보면 이 부력이라는 부분 때문에 기본적으로 밑으로 내려갈수록 밀도가 크고 위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작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렇게 4개의 층이 존재한다면 밀도 크기 비교하면 밑에서부터 부르면 될 거고 밀도가 만약에 B보다 크고 C보다 작다 그러면 어디에 존재해야 돼요? B보다 밀도가 크고 C보다 밀도가 작다. B보다 크고 C보다 작은 어떤 녀석이 있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경계선에 걸쳐서 뜨겠죠. D보다 크면 그렇지. D보다 크면 여기 바닥에 A보다 작으면 요렇게 동동동 걸쳐서 뜨는 게 맞아요. 알겠지?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봅시다. 밀도 변화. 요 개념이 생각해봐. 온도가 올라가거나 온도가 올라가면 결국 밀도가 작아지고 온도가 내려가면 밀도가 커집니다. 그리고 압력에 대한 거는 뭐만? 기체만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상태는 고체로 갈수록 밀도가 커지죠. 단 물의 경우는 액체랑 고체의 밀도가 반대입니다. 요거 이제 기억해 주셔야 되고 굳이 하나 더
혼합물의 밀도가 무조건 커집니다. 무조건 커져요. 균일 혼합물이 된다고 칠 때.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맹물하고 소금물의 밀도를 비교하면 누가 더 크다? 소금물의 밀도가 더 크다. 요거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명조끼 혹은 부력보조복이라는 예시가 있고요. 그 밑에 책에 동그라미 치세요. 예시들에. 구명조끼, 잠수용 축, 얘는 따로 박스를 모양 다르게 치시고, 헬륨 기체, LNG는 천장에, LPG는 바닥. 오케이? 우리 이제 LNG의 메테인 같은 경우는 공기보다 가보니까 주로 위로 가고요. LPG, 프로페인이나 뷰테인 같은 경우 공기보다 무거워서 바닥에 깔립니다. 그러니까 가스 경보기 위치가 달라져야 되겠죠. 여러분들 화재 사고 때 그 화재 관련 대피 훈련 학교에서 한 번 정도는 하잖아. 왜 허리 숙이고 가라 할까요? 이산화탄소나 다른 매연이 생겼는데 공기보다 무겁지 않을까? 원래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겁지만 지금 화재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어때요? 뜨거운 상태잖아. 그러니까 공기보다 일시적으로 가벼워진 상태. 그래서 숙이고 걸으라는 거야. 뜨거운 공기도 위로 뜨고 하니까. 알겠죠? 혹시나. 자, 그리고 잠수부의 저기 축. 잠수부분들 허리에 납벨트 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밀도가 물보다 작아요. 즉 사람은 기본적으로 잠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몸무게나 그거에 맞춰서 납벨트를 차면 물속에 가만히 정지돼 있을 수 있는 거야, 공중에. 그러면 내가 내려가고 싶으면 내려가고 올라오고 싶으면 올라올 수 있겠지. 이해가 되죠? 자, 넘어갈게요. 밀도요. 그다음에 다음 바닥 넘어가서 용해, 용액, 용해도. 자, 일단 단어 뜻부터 용질, 용매, 용질은 녹록물질, 용매는 녹이는 물질입니다. 용해, 용액은 용해로 만들어진 균일 혼합물만 용액이라고 불러줄 수 있어요. 자, 융해는 뭔데? 지금 우리 교재에 안 나오지롱. 용질, 용매, 용해, 용액, 융해. 융해는 여러분들 작년에 배운 거예요. 고체가 액체로 녹는 현상이에요. 다르다, 그지? 자, 용해도 일단 용해도 이야기를 더 하고 용액 종류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요거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거지.
얘가 용질, 물이 용매, 화살표 용해, 설탕물 용해. 이렇게 하면 되겠지. 질, 매, 해, 액. 용해도는 자, 일정량 보통 100g 잡는데 100g의 용매, 보통 100g이고 용매는 보통 물 이야기를 많이 하겠죠. 용매에 따라 놓는 게 다르긴 합니다. (100g의) 용매의 포화 상태까지 녹는 용질의 양으로 물질의 특성을 잡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 온도와 압력, 특히 압력은 언제나 항상 기체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어떻게 온도에 따른 용해도는 고체가 이렇게 되고 기체는 내려옵니다. 그리고 온도에 따른 온도가 아니라지. 압력에 따른 용해도는 사실 고체는 차이가 없고요. 거의. 기체는 압력이 증가할수록 용해도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탄산음료 같은 것들 칙 따면 어떻게 된다? 이 글자가 이상해 보이네. 탄산음료를 따면 거품이 확 빠져나오죠. 일종의 석출 현상인 거예요, 그거는. 기포 발생 자체가. 이쪽 거 지워도 되겠죠? 자. 일단 후다닥 최대한 빨리 설명한 뒤에 시간 남으면 용해도 관련 문제 석출량 계산하는 거 실제로 몇 개 좀 같이 풀어주고 할게요. 저는 풀어줬었지 싶긴 한데 아마 까먹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보통 석출량 관련되는 그래프는 가로축에 온도 놓고 세로축에 용해도를 놓고요. 이렇게 쭉 이제 우상향하는 그래프, 직선으로 나오는 경우는 적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선이 무슨 상태다? 포화 상태, 최대로 다 녹은 상태가 될 거고 요 선 위쪽 공간이 과포화, 이 선 아래쪽 공간이 불포화 상태가 되겠다. 그지? 자, 요렇게 되었을 때, 자, 일단 서술형으로 나오기 제일 좋은 포인트. 불포화 상태의 용액 P를 포화 상태로 만드는 법. 어떻게 써야 된다? 불포화 상태의 용액을 포화 만들기, 포화 용액으로 만들기. 온도를 내린다와 용질의 양을 늘린다라고만 쓰면 60%에서 70% 줄 거예요. 즉 15점짜리 문제면 10점밖에 안 줍니다. 그럼 어떻게 써줘야 된다?
그래프 보고 정확하게 온도를 여기까지 낮춘다. 명쾌하게 해야 돼요. 용지를 몇 그램 더 넣어준다. 명쾌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풀 때 용해도 문제 전체에서 여러분들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는 얘입니다. 100g. 문제에 주어지는 용액에서 용매의 양이, 용액의 양 아닙니다. 용매의 양입니다. 용매의 양이 몇 그램이고 용질이 몇 그램인 상태인지를 판단하는 게 석출량 계산에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그럼 뭐가 되느냐? 용매의 양을 숨기는 쪽으로 문제를 진행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뒤에 문제를 하나 찾아볼게요. 조금 넘겨보시면요. 시험 대비 기출문제라고 돼 있는 문제들이 있을 텐데, 용해도. 시험 대비 기출문제 2에 물질의 특성 2에 보면 이제 용해도 문제들이 나올 거란 말이지. 13번, 14번이 이제 관건이거든요. 물질의 특성 2에 있는 13번, 14번. 원 말고 2에. 요 앞에. 여기에. 요거 말고. 더 밀도에 말고. 물질의 특성 2에 13번, 14번. 여기 요거 보이죠? 자, 봐봐. 거기 13번 문제를 보면, 자, 40도씨 물 50g에 영화나트륨이 25g을 넣고 잘 넣어 녹인 후 걸렀더니 6.7이 걸러졌다. 40도의 용해도는. 자, 문제 잘 봐봐. 자, 40도씨 물 50g이죠. 100이 아니다. 소금을 얼마를 넣었죠? 염화나트륨을 25g을 넣었는데 몇 g이 석출되었다? 6.7? 그러면 18.3g인가? 남은 양이. 현재 녹은 양이 요만큼이죠. 그럼 용해도는 18.3일까요? 아니지. 왜? 얘는 지금 물 50g을 기준으로 해서 18.3이 녹아 있는 거잖아. 그럼 실제 물 100으로 맞추면 얘도 뭐 곱하기 2를 해야 되고 얘도 곱하기 2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용해도는 얼마다? 36.6이다라고 써야 돼. 자, 그럼 그 밑에 14번 80도씨 물 200에 최대로 녹여 포화 용해. 해서 20도로 낸가. 자, 80도씨 질산칼륨의 용해도는 170이거든요. 20도는 얼마예요? 그 표에서. 30이지. 그러면 결국 석출은 140g인데 얘는 물 얼마를 기준으로 한 값이에요?
아니지. 지금 용해도 표에 있는 데이터잖아. 얘는 물 100g 기준으로 해서 140인 거야. 오케이? 맞죠? 물 100에 140이잖아. 근데 지금 물 얼마야? 그럼 몇 배? 그럼 몇 그램 속출된다? 그치, 280. 지금 봐봐. 당장 문제 2개 달랑 풀었잖아. 난이도도 상도 아니에요. 중이에요. 아니, 중도 아니네. 하네. 난이도 한데 지금 2개가 이렇다고. 물 100 하나도 안 주잖아. 맞지? 그래서 나오는 추가 패턴이 34번. 뒤에 2바닥만 넘어가 봐봐. 자, 여기는 반드시 밑줄 그으세요. 80도씨 질산나트륨 포화용액. 땡땡도씨 어떤 물질 포화용액. 자, 여러분들은 이 문장 자체를 머릿속에 박아놔야 돼요. 이게 보이면 뭘 해야 되느냐? 문제, 석출량 문제에서 요 문구가 보이잖아. 몇 도씨 무슨 물질 포화 용액이다. 그러면 그 몇 도씨의 용해도를 적어요. 80도씨 용해도가 얼마야? 148이지. 이 문제는 80도씨니까 148인데 포화 용액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100을 하세요. 왜? 포화 상태 용질이 148이고 지금 그때 맞는 물이 100이잖아. 그럼 얼마가 나와? 248이 나오는데 이 숫자가 기준값이에요. 마침 이 문제에서 얼마 줬다? 248을 줬지. 80도씨 질산칼륨 포화 수용액 248이라는 말은 지금 용질 148에 물 100인 상태인 거야. 맞죠? 얘는 물 100인 걸 숨겼지만 우린 이제 물 100인 걸 알게 됐잖아. 그러면 얘는 속출량 어떻게 구하면 된다? 그냥 표 보고 그대로 빼면 되죠. 표에서 그냥 빼면 되는 값이야. 근데 저게 248이 아니라 124라면 속출량을 어떻게 해야 된다? 반으로 줄여야 되겠지. 248이 아니라 396이다. 한 배 반 늘었죠. 그럼 속출량도 한 배 반이 느는 거야. 알겠어요? 보통 이 문장 내면 문제를 선생님이 쉽게 내면 그냥 요값 그대로 줘요. 근데 만약에 나라면 적어도 이것처럼 난이도 중이나 상급의 문제, 이건 이제 중급 문제라면 숨길 바에 반으로 쪼갰을 것 같아. 내가 만약 학교 쌤이면. 어차피 속출량 어렵다고 애들이 다 싫어할 거고 많이 틀릴 거 아니야. 그럼 아예 확 어렵게 배웠대. 알겠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는 석출량 관련되는 문제도 봤습니다. 다시 앞으로 좀 돌아갈게요, 설명으로. 그래서 속출량이라는 것은 결국 방금 설명도 했지만 얘를 온도를 냉각해서 더 빠지면 과포화 상태로 가게 되면 요 사이만큼 요만큼의 폭이 뭐가 되는 거다? 석출이 되는 겁니다. 단 얼마를 기준으로? 용매 100g. 용해가 아닙니다. 용매 100g입니다. 그리고 이게 고체니까 석출되죠. 깔아앉는 거지. 기체는 뭐다? 거품으로 빠져나오겠죠. 맞지? 기체는 거품으로 나오겠지? 그러면은 기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험관은 이라고 물어본다면 그 다음 바닥 넘겨봐봐.
얼음물, 실온물, 50도물, 뚜껑 닫은 50도물. 기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는 따뜻한 물이죠. 지금 쫓겨나와야 되잖아. 많이 녹아 있는 거는 얼음물이지. 근데 지금 기포가 발생한다라는 말은 용해도가 높은 상태다, 낮은 상태다. 순간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석출되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기포가 발생하는. 그래서 저기 봐봐. 기포 발생량, 온도 영향 A, B, C. C가 제일 많잖아. 따뜻한 물일 때 빠져나온다. 압력이 낮을수록 용해도가 작아지니까. 그러면 기포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시험관은 온도가 높고 뚜껑 열은 거겠죠. 기포가 제일 적게 나오는 거는 온도가 낮고 뚜껑을 닫아 놓은 거겠죠. 이해가 되죠? 예시들은 뭐 물고기, 잠수부, 잠수병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요거 정리 빨리 해놓고 그 상태 변화로 넘어갈게요. 자, 녹는 점은 어느 점이랑 같은 온도죠? 순물질의 경우. 맞지? 기본적으로 고체와 액체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고 두 물질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얘네들은 고체나 액체는 기본적으로 압력에 의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이긴 해요. 다소 적긴 한데 굳이 따지자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물이라는 물질의 존재입니다. 압력의 영향이 적긴 한데요. 이거는 끓는 점에 비해서 적다는 거지 없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대부분의 물질은 압력을 높이면 액체에서 고체로 가는데 물의 경우는 고체가 액체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물질은 압력을 높이면 녹는 점이 올라가는데 얘는 물의 경우는 압력을 높이면 녹는 점이 내려오는 약간 좀 다른 형태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 눈이나 얼음 같은 것들 눈뭉치 던지기 전에 손으로 장갑 낀 손으로 꾹 눌러주면 눈이 살짝 녹았다가 다시 내가 손을 풀 때 그 녹았던 얼음이 다시 얼면서 땅땅하게 붙는 그런 게 되는 거고, 우리가 썰매나 스케이트 탈 때 어떻게? 스케이트 날이 얼음을 누르는 압력을 가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녹아서 물기가 생기고 그 물 때문에 미끄러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외에는 이런 거죠. 자, 얘처럼 자, A와 B
녹는 점이 같고 일정하죠. 같은 물질에서는 일정할 테니까 순물질에서는. 녹는 점이 같기 때문에 A와 B는 어떤 거다? 같은 물질인데 뭐가? 이 그래프로 보아서 질량은 누가 더 크다? A가 크다, B가 크다? 질량은 그렇죠. A보다 B가 더 크다는 거를 우리는 얻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질량에 따라서 가열되는 속도나 상태 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의 차이가 나오긴 하지만 온도, 즉 녹는 점이 자체가 변하진 않죠. 만약에 녹는 점이 다르다라는 말은 같은 물질이 아니다라는 소리입니다. 압력이 같은 조건에서는. 알겠죠? 저기 지금 그래프 하나가 삑사리가 났네요. 우리 자료에. 앞에 그래프 있잖아. 저기 녹는 점의 물질의 종류와 끓는 점 그래프에 보면은 저거 둘 다 질량 그래프를 그려놨거든. 그래프가 잘못 들어간 것 같아. 어떤 그래프가 들어가야 되냐면 그 뒤에 보면 물질의 종류와 끓는 점 AB 그래프 있죠. 바로 뒤에 끓는 점에 있는 앞쪽 그래프. 저게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가 A고 얘가 B라고 치자고. B가 녹는 점이 높은 이유, 우리가 이제 고체에서 액체로 변한다고 생각해 봐봐. 고체는 입자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 액체는 얘네들의 간격이 조금 느슨하게 떨어져 있죠. 일과 에너지적 관점으로 보자면 고체를 액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닥다닥 붙어 있는 입자들을 잡아 당겨서 에너지를 투입해서 얘를 집어 뜯어서 간격을 띄워놓고 얘네들한테 입자 운동을 좀 더 넣어줘야 액체가 되는 거잖아. 그지? 즉, 그 잡아 뜯는데 필요한 온도를 에너지로 받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B가 녹는 점이 높다. 즉, B의 입자 사이의 인력이 더 크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는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나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없다. 그 다음 바닥에 끓는 점 언급도 되는데, 끓는 점은 따지고 보면 액체와 기체 사이에서의 상태 변화다. 기본적으로 기체가 포함되면 무조건 뭐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압력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둘 다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자, 봐봐. 예를 들어 여기가 일기압이라고 치자고.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된다? 끓는 점이 되겠지. 그죠? 그런데 압력이 낮아질 때 끓는 점. 압력이 높아질 때. 압력이 클 때와 압력이 작을 때 끓는 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잖아. 요 끓는 점 선에서의 그래프 모양은 고체, 그러니까 물이든 나머지 물질이든 똑같거든요. 기본적으로 압력이 높아질수록 끓는 점은 올라가고 압력이 낮아질수록 끓는 점은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높은 산에서 밥하면 밥이 잘 익는다, 안 익는다? 밥이 설익어요. 왜?
높은 산에 올라가면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끓어버려요. 우리가 밥을 할 때는 이거 여러분들 나중에 기가 시간에 나올 수도 있는데 호화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녹말에 열이 가해져서 얘네들의 녹말 구조 성질이 바뀌어서 쫀득쫀득함이 살게 되면서 익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산에서 냄비에 밥을 하게 되면 10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물이 끓기 시작해요. 그러면 쌀에 가해줄 수 있는 열 에너지량이 적어지지. 그래서 덜 익어요. 그러면 집에서 밥 어떻게 해요? 압력밥솥 해야죠. 전기압력밥솥이든 그냥 압력밥솥이든.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의 가마솥이 있잖아요. 얘네들은 뚜껑이 무겁단 말이에요. 꽉 눌러놓고 있잖아. 그러면 내부에 밥을 할 때 물이 끓어오르는 온도가 100도보다 높은 데서 끓어. 막 105도, 110도에서 끓는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쌀에 수분이 들어가서 퍼지는 속도보다 쌀알 자체가 익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러면 탱글탱글하고 쫄깃쫄깃한 맛있는 밥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되고, 그 밑에 녹는 점, 끓는 점과 물질의 상태가 있는데 아까 우리 문제 풀었던 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보자면 이거는 문제가 저게 어디 갔나? 지금 여기는 이 문제가 어디에 기어 들어갔는지 안 보이는데 너무 쉬워서 이 문제가 지금 잠깐 안 보이는데 물질의 특성 1에도 없고 지금 얘는 이 문제 자체가 너무 쉽다고 뒤에 문제철에서 빠진 것 같은데 어디를 펴야 되냐? 어디 갔냐? 용해도 딱 내가 찾는 그 문제만 안 보이네. 에헤이. 내가 찾는 그 문제만 안 보이는데 이걸 내가 그냥 대충 만들어 볼게요. 뭐냐면 녹는 점하고 끓는 점이 있어요. A, B, C, D. 어떤 물질은 녹는 점이 마이너스 190도, 끓는 점이 마이너스 40도. B는 0도에 100도. C는 539도에 1980도. D는 마이너스 40에서 플러스 끓는 점은 플러스 120도. 예를 들어 요렇다고 치자. 이 A, B, C, D는 상온에서 무슨 상태인가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상온을 25도로 잡는단 말이야. 문제 주어지겠죠. 그러면은 요 표에서 25도씨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으면 돼. 표 자체에서. A는 25도가 여기 있죠. B는 여기 있지. C는 25도가 이쪽에 있겠죠. D는 요 사이에 있네. 맞지?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고, 여기가 액, 여기가 기예요. 그러면 액체는 이 중에 뭐랑 뭐다? B하고 D겠죠. 기체는 A만 기체죠. 고체는 C만 고체겠지. 이렇게 표로 주어져서 나오는 문제가 지금 이번에 여기 학습자료 내가 만들어 놓은 데는 희한하게 이번에 지금 이 문제가 너무 쉽다고 빠진 것 같은데 은근히 아이들이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반드시 시험지에 이렇게 표시해서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이런 거는 실수 나오면 아까운 문제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실수 안 나오게 조심해서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5분이니까요. 10분만 쉬었다가 혼합물에 분리하고 용해도 문제 좀 같이 좀 풀게요. 자, 혼합물에 대해서 정의부터 잡고 갈게요. 혼합물이란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원래의 각자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한 채 단순하게 섞여 있는 것을 우리는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이 혼합물 안에서 우리는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을 나누게 돼요. 균일 혼합물은 우리가 볼 때 각각의 구성 입자들의 구별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균일로 칩니다. 그러면 불균일은 입자들의 구분이 되는 상태면 그냥 불균일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중등에서 언급되진 않는데 간단하게 상태별로 설명을 좀 하자면요. 고체의 경우 우리가 균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합금 한 가지예요. 합금이라는 게 뭐냐면 두 가지 이상의 금속 혹은 금속과 다른 원소를 완전히 녹여서 섞은 거를 합금이라 그래.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분들 학교 식판이 스테인리스죠. 스댕이지, 스댕. 맞지? 그 스댕이라고 하는 물질, 스테인리스라고 하는 물질은 철을 대부분 90% 이상을 쓰는데 그 외에 구리, 크롬, 니켈 이런 다른 금속들이 일부 섞여 있습니다. 탄소도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그 식판을 볼 때 어디가 철이고 어디가 구리고 어디가 니켈인지 보여 안 보여? 보일 리가 없죠. 그렇게 완전히 다 섞인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합금이 여기 균일로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여자애들 같은 경우 이제 금 액세서리들 중에 보면 18K, 14K 뭐 이런 것들 있지. 걔네들은 금 자체가 너무 금속이 무르거든요. 되게 약해요. 그러니까 은이라든가 다른 원소를 섞어서 강도를 높인 철을 18K, 14K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알기로 18K가 75%인가 그렇고 14K가 58점 몇 프로인가 그래요. 24K가 이제 순금으로 보는 거. 99.99% 이상. 그러면 고체 불균일 혼합물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우리 암석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화강암. 그 경주나 이런 데 가면 석탄 만들어 놓는 돌 있잖아요. 이제 직권대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 아마 이름을 들어봤을 광물들일 거예요. 그 화강암을 이렇게 가까이 가서 쳐다보면 분필 색깔 나는 불투명한 장석이 들어있고 유리알갱이 같은 석영이 박혀있고 사이사이에 우리 쿠키앤크림처럼 검은색 땡땡이가 박혀있는 게 흑음모란 말이야. 알갱이가 눈에 보이죠? 완전히 골고루 섞여 있지도 않잖아. 어디는 석영이 많고 어디는 장석이 많고가 생기잖아.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불균일입니다. 그리고 기체 혼합물은 전부 다 균일이라고 취급합니다. 입자 운동이 너무 활발해서 시간만 충분히 되면 저절로 다 섞이기 때문에 기체 혼합물은 균일 취급해요. 그러면 액체는
균일로 볼 수 있는 조건이 건더기가 없어야 돼요. 이제 부산 사투리로. 가라앉는 침전물이나 위로 떠오르는 부유물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투명해야 돼요. 투명하다는 것은 걔를 우리가 유리컵에다가 따랐을 때 그 액체를 통해서 반대편의 글자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식초 같은 경우는 색깔이 있지만 투명하죠. 그 건너편에 글자가 보이지. 콜라나 우유는 투명해요? 아니지. 커피 이런 것들은 불투명하잖아요. 그건 불균일인 거예요. 여기에서 살짝 심화가 되는 게 힌들 현상이 생기면 안 된다는데 투명인지 불투명인지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게 틴들이에요. 컵에 액체를 담아놓고 여기에 레이저 포인터로 빛을 쏘잖아. 투명한 액체라면 여기 유리 통과하는 데 딱 점 찍히고요. 이쪽 유리에만 점 찍히고 여기에 경로가 안 나와요. 근데 불투명한 용액이면 여기에 레이저 지나가는 선이 눈에 보이게 돼 있어. 여기에 레이저 지나가는 선이 보인다는 건 무슨 소리다? 레이저가 지나가는 경로에 입자들이 있어서 빛을 반사시키는 거야, 내 쪽으로. 이러면 불균일 취급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농도가 일정해야 되고 결국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용액이라고 불러요. 이 조건 만족 못하면 그냥 불균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봐봐. 설탕물이나 소금물은 용액이라고 하죠. 맞지? 흙탕물을 용액이라고 부르나요? 안 부르죠. 왜? 걔는 불균일이니까요. 자, 이렇게 구별을 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밀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까 이야기했죠. 혼합물은 밀도가 어떻게 됩니다? 증가합니다. 왜? 콩과 좁쌀의 혼합물은 콩보다 밀도가 크죠. 좁쌀보다도 밀도가 커집니다. 왜? 콩과 좁쌀을 섞으면 섞기 전보다 총 밀도가 커지죠. 왜? 부피가 섞었을 때 줄어들지. 그거 생각합니다. 콩 한 컵하고 좁쌀 한 컵을 섞으면 두 컵이 나오냐 안 나오냐를 생각합니다. 두 컵이 안 나오잖아. 왜? 콩 입자 사이사이 빈 공간에 좁쌀이 채워지잖아요. 질량은 같은데 부피가 준단 말이야, 섞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늘죠. 오케이? 자, 그리고 고고고고고. 자, 그 다음에 상태 변화. 자, 첫 번째 끓는 점 오른 거 어느 점 내리. 얘네들은 액체에 고체 용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을 말하는 거예요. 물은 몇 도에서? 100도에서 끓잖아. 물은 몇 도에서 얼죠? 0도에서 얼잖아요. 그런데 혼합물이 되면 어떻게 된다? 100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해서 온도가 상승하고요.
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해서 온도가 내려갑니다. 이렇게 변하는 이유는 농도에 의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용질이 들어가서 상태 변화를 방해하기 때문에 끓는 점은 올라가고 어느 점은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 한강 꽁꽁 얼어붙은 한강에 고양이가 걸어 다녀도 바닷물은 안 얼잖아. 맞죠? 그 이유가 이거예요. 그리고 고체와 고체 혼합물의 경우는 자, 얘가 A 물질이고 얘가 B 물질일 때 자, 수평 구간 없이 A와 B의 혼합물은 수평 구간이 없이 불보다 더 훨씬 낮은 온도에서 일어납니다.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액체 두 혼합물일 때는 예를 들어 여기가 100도 물이죠. 에탄올, 즉 알코올이라면 여기 두 군데서 끓죠. 앞에서 뭐가 끓는다? 에탄올이. 두 번째서 물이 끓는데 여기까지는 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온도가 더 올라가지는 거예요. 여기 뒤로는 물밖에 없으니까 물하고 똑같게 끓겠다. 그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혼합물은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물질의 특성이잖아. 혼합물은 각자의 물질이 성질을 유지한 채로 섞여 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섞여 있는 만큼 섞여 있었기 때문에 성질의 값이 균일하지 않죠. 보다시피. 상태 변화가 소물질은 일정했잖아요. 근데 혼합물이 되니까 섞여 있는 타입에 따라서 변하긴 하지만 더 다양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거 빨리 정리. 자, 분리는 간단한 편이에요. 자,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 첫 번째. 고체 A와 고체 B일 때는 밀도 조건이 A 액체 B가 돼야 되고, 즉 액체의 밀도가 A, B 둘의 중간에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야지 하나는 뜨고 하나는 가라앉을 거 아니야. 그리고 A와 B를 용해시키지 않아야 액체를 기준으로 A는 밑에 깔아앉고 B는 위로 뜨겠죠. 녹이는 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액체 A와 액체 B는 반드시 섞이지 않는 액체를 밀도차로 분리하는 거고요. 그 양이 소량이면 스포이트나 피펫, 양이 많으면 분별 깔때기를 쓰는 거고, 여러분들 요거 분별 깔때기 사용법 반드시 암기하세요. 하셔야 돼요. 분별 깔때기 사용법은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액체 혼합물일 때는 자, 기름, 물, 사염화탄소. 자, 에테르, 식용유 이런 것들 전부 다 기름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 예시들, 사용법의 예시들, 자, 여기는 기본적으로 서술형으로 분별깔때기 사용법 서술하라 나오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에서 액체는 반드시 섞이지 않는 액체이라는 거. 여기서는 용해시키지 않아야 한다가 이제 주요 포인트가 됩니다. 알겠지?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를 먼저 하는 거는 얘네들이 제일 쉬워서 그래. 그리고 그 밑에 뭐 예시들 같은 경우 밀도 순서 같은 거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 칠 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용해도 차이하고 끓는 점 차이가 나오는데 자,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는 분리 방법은 재결정입니다. 이거는 명칭을 종종 물어봅니다. 사용하는 경우는 뭐다? 첫 번째는 내가 약품으로 쓸 용질에 소량의 불순물이 있는 경우는 똑같아요. 고온의 용매에 포화 상태로 녹인 뒤에 냉각시키면 약품만 석출되겠죠. 왜? 얘는 소량이기 때문에 과포화 상태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두 번째는 용질 A와 용질 B가 있을 때 용질 A는 용해도 곡선의 기울기가 크고 용질 B는 용해도 곡선의 기울기가 별로 안 클 때 누가 석출된다? 똑같이 고온의 포화 용액을 만들어 냉각시킬 때는 용해도 차이가 큰 놈이 석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는 뭐가 나올 거다? 당연히 석출량이 얼마가 되는지를 물어볼 수 있겠다. 그지? 그래가지고 석출된 녀석들은 우리가 거름장치를 이용해서 걸러내면 됩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거. 내가 석출시켰어도 거름장치를 통과한 용액에는 내가 석출시킨 물질이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지. 석출 안 되는 거 있잖아. 100%다 석출되는 거 아니잖아. 무슨 소리냐면 봐봐. 용해도 곡선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둘 다 한 이쯤에서부터 냉각을 시킨단 말이에요. 뭐? 얘가 A고 얘가 B면 여기서 뭐가 석출돼? A가 석출되죠. 그럼 얘는 걸러지겠지. 하지만 거름장치 통과한 용액에는 요만큼의 A가 남아있다는 소리예요. 알겠지? 여기 포인트 조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끓는 점 차이. 증류라는 것은 액체 혼합물을 끓여서 끌어올라온 증기를 액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주로 뭐가 분리된다? 끓는 점이 높은 게 분리돼요? 낮은 게 분리돼요?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분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증류탑도
증류탑 내부는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제일 먼저 분류되는 게 여기서 1번이 기체로 분리될 거고, 보통 이제 석유가스가 나오겠죠? 원유를 증류탑에 넣으면 2번부터 액체, 3번도 액체, 4번도 액체인데 여기서 내려갈수록 어떻게 된다? 끓는 점이, 여기서는 내려갈수록 끓는 점이, 그치, 더 높은 물질.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오고 끓는 점이 제일 낮은 녀석이. 그러니까 얘는 기체일 거 아니야. 그리고 덜 끓어올랐으니까 다 옆에서 액체가 빠져나와. 알겠음? 요건 순서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증류를 이용한 탁주 분리, 그 다음에 바닷물에서 식수 분리, 연료 분리. 자, 그래서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때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일 쉬운 것부터 분리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분리 방법들을 쭉 적었잖아. 여기가 제일 쉽고 여기로 갈수록 어려운 거거든. 설치하기가. 그래서 이 순으로 빼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쉬운 것부터 뽑아내면 돼. 예, 문제 풀면서 익히면 돼요, 나머지들. 알겠지? 20분 됐네요, 거의. 자, 오늘 수업 질문 따로 없죠?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 거 가지고 영상 찍었으니까, 요거 이제 바로, 부모님들한테 바로바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오늘부터는 안 늦게. 집에서 문제 풀기 전에 한 번 더 하고, 일단 여러분들 최대한 하고, 다음 주에 서술형 중심으로 먼저 좀 연습을 해 오세요. 객관식 문제는 시험 기간 동안 알아서 풀고, 다 풀어서 문제 더 달라 그러면 더 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최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좀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끝. 해산!